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전쟁에 몰입한 지금 그 중심에 뜻밖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두산. 전 세계 산업계가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조합. 한쪽은 AI 플랫폼의 절대 강자, 다른 한쪽은 굴뚝 산업의 상징.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기업이 피지컬 AI라는 이름 아래 손을 잡았습니다. 젠슨 왕은 말했습니다. 피지컬 AI 현실화하는 데는 두산의 산업 현장의 데이터가 필요해. 피지컬 AI를 위해 50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열 것이다. AI의 제왕 엔비디아와 전통 제조업체 두산, 이들의 만남은 뉴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전성기, 그리고 엔비디아가 꿈꾸는 산업 메타버스. 제조업 데이터와 AI 기술의 만남,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 테크리뷰 산업 전문 기자로 20년을 일하고 있는 앨런 리처드슨입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번 취재 배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산업 현장을 봐왔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부터 독일의 정밀 제조업까지 그 어떤 곳도 내 눈을 속이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취재 대상은 좀 이상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두산이라니요?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AI 칩 기업입니다. 젠슨 황이라는 천재가 이끄는 시가총액 수조 달러짜리 거대 기술 기업이죠. 반면 두산은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체였습니다. 굴삭기 만들고 발전소 짓고 그런 회사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조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첨단 AI 기업이 왜 구식 제조업체와 손을 잡는 걸까요? 마케팅용 이벤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장면에 익숙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랬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 선진국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 국가였죠. 혁신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국은 그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질서정연한 시스템을 보며 또다시 냉소를 지었습니다. 로봇 안내원, 자동화된 입국 심사, 깨끗한 시설들. 다 좋아요. 하지만 이건 보여주기용 이미지 아닐까요? 진짜 기술력은 공장 안에서, 연구실 안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내일 있을 코엑스 기자회견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이 행사를 선택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보통 CEO들은 본사나 주요 파트너사를 먼저 방문하는데 왜 서울이었을까요? 혹시 한국 시장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엑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기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영어를 잘했고 두산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두산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에요. 로봇도 만들고 발전소도 짓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회사죠. 하지만 AI 시대를 이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에 놀랐습니다. 기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엔지니어들, 학자들,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죠. 행사장 입구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기자회견장과는 분위기가 다르더군요.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예상했던 깔끔한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아니었어요. 행사장 전체가 거대한 전시관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각종 로봇들이 배치돼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들이 흐르고 있었죠. 장비들, 센서들, 컴퓨팅 시스템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석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쪽에는 협동 로봇이 물건을 옮기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건설기계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전시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느껴졌죠. 드디어 젠슨 황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가죽 재킷 차림이었죠. 그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의 다음 단계에 대해서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젠슨 황의 말은 항상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AI는 주로 인지와 판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보고 텍스트를 읽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지능은 행동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의 손이 공중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AI가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작업하고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능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피지컬 AI. 새로운 용어였습니다. 나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젠슨 황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 AI가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실제 세상의 데이터입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발전소에서 쌓인 진짜 데이터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두산 로고가 나타났어요. 젠슨 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파트너로 우리는 두산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두산인가요? 왜 하필 한국 제조업체인가요? 화면에는 두산의 다양한 산업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굴삭기가 복잡한 지형을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이는 장면, 협동 로봇이 사람과 함께 정밀 작업을 수행하는 장면, 발전소의 수천 개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AI에 입력되는 장면들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게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AI는 그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있었어요. 굴삭기가 새로운 작업 환경에 투입됐을 때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작업 방식을 계산했습니다. 로봇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였죠.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두산은 70년 넘게 쌓아온 산업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는 것들이죠. 실제 환경, 실제 문제, 실제 해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피지컬 AI가 필요로 하는 진짜 지능의 원천입니다. 나는 메모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두산이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었던 걸까요? 화면 속 로봇들은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주변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했죠. 이건 내가 봐왔던 산업용 로봇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젠슨 황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피지컬 AI는 50조 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여기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단상을 내려갔고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빠져나가는데도 나는 여전히 앞쪽 시연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곳에서 협동 로봇 하나가 조용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고 물건을 짚고 정확한 위치에 놓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잘못 봤던 건 아닐까요? 패스트 팔로워라고 단정했던 게 편견이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공장 데이터잖아요. 두산이 정말 그만한 기술력을 갖췄는지는 현장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나는 두산 측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두산 로보틱스 공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실제 생산 라인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동의했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동안 나는 항상 현장을 믿어왔으니까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나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봤을 때는 그저 정돈된 도시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발표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뭔가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단지 AI를 취재하러 왔지만 내일 두산 공장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내 관점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말이죠. 새벽 6시, 나는 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두산 로보틱스 공장은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가는 내내 나는 어젯밤 정리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젠슨 황의 말, 피지컬 AI, 그리고 두산이라는 이름.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예상했던 풍경과는 다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굉음이나 분주한 기계 소리 대신 고요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어요. 넓은 생산라인 안에서 사람들과 로봇들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앨런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협동 로봇의 실제 작업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20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로서 나는 항상 현장을 기록해왔으니까요. 생산 라인으로 들어서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봇 하나가 작업대 앞에서 정밀한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죠. 하지만 이 로봇은 달랐어요. 주변을 살피듯 센서를 움직이고 부품의 위치가 조금 틀어져 있으면 스스로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 로봇은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죠. 젠슨 황 대표님이 말씀하신 피지컬 AI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로봇을 관찰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로봇의 움직임을 따라가는데 정말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부품을 집을 때 힘을 조절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경로를 바꾸고 작업자가 가까이 오면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었어요. 엔지니어가 다음 구역으로 나를 안내했습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위험구역 표시가 된 작업 공간이 있었어요. 그는 로봇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그저 목표 지점만 지정했습니다. 로봇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봇은 위험구역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영역을 피해 우회 경로를 만들어냈어요. 누가 프로그래밍한 것도 아닌데 로봇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공장을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앨런 기자님,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로봇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로봇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절반은 엔비디아 GPU로 계산된 시뮬레이션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두산 밥켓의 실제 작업 데이터에서 왔습니다. 나는 멈칫했습니다. 밥켓이라면 건설기계 말씀이신가요?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두산이 80년 동안 쌓아온 중장비 운용 데이터죠. 수천 가지 작업 환경, 수만 번의 위험 상황, 수십만 시간의 현장 경험이 모두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다. AI는 그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0년간의 현장 데이터라니요?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이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위험에 대응하며 남긴 흔적들이었죠.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로봇의 감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로봇의 팔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궤적을 따라가며 깨달았어요. 저 움직임 속에는 데이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억이었죠. 수많은 현장 직원들의 판단과 경험이 축적돼 만들어진 기억. AI는
그걸 이어받고 있었던 겁니다.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오후에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발전소도 방문하시겠습니까? 거기서는 더 큰 규모의 피지컬 AI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동의했어요. 여기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더 큰 규모라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나는 창원의 두산 에너빌리티 제어실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발전소 설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백 개의 터빈이 돌아가고 수천 개의 파이프가 연결돼 있었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했던 소음과 혼란 대신 규칙적인 리듬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어실 담당자가 나를 패널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회전 속도, 에너지 효율. 그 모든 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죠.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AI가 실시간으로 효율을 조절합니다. 날씨가 변하거나 전력 수요가 바뀌거나 설비에 미세한 이상이 생기면 즉시 대응하죠. 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며 물었어요. 이 AI는 어떻게 학습하나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현장 사람들의 판단을 배우죠. 베테랑 엔지니어가 30년 동안 쌓아온 직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결정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학습 자료가 됩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지컬 AI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AI는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경험을 이어받는 존재였습니다. 데이터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었죠. 그 흔적들이 모여 AI의 판단이 되고 행동이 되고 지능이 되는 거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을 보존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회사죠. 나는 그 말을 듣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뭔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죠. 두산은 기계를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인간의 흔적을 남기는 회사였다. 타이핑을 멈추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대한 터빈들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움직임 속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저건 단순한 기계 작동이 아니라는 걸요. 수십 년간 이 발전소를 지켜온 사람들의 헌신, 밤샘 근무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엔지니어들의 노력, 그 모든 게 지금 AI의 판단 안에 살아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원 발전소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죠. 나는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코엑스에서 느꼈던 의문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두산은 이런 철학을 가지게 됐을까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경험을 보존하려는 이 태도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나는 20년 동안 수많은 기업을 취재했지만 이런 관점을 가진 회사는 처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젠슨 황이 두산 경영진과 직접 만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공개 행사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였지만 나는 특별히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했죠.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들을 다시 확인하며 나는 한 장면에서 멈췄어요. 로봇이 위험구역을 피해 우회하던 순간, 그 판단의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반복해서 보는데 자꾸만 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진화였죠.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확장하는 방식.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성장하는 길. 두산은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신념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단지 느낄 뿐이었어요. 오늘 본 것이 기술 이상의 무언가였다는 걸요. 창밖으로 창원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발전소의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서 AI는 지금도 배우고 있겠죠. 사람들의 경험을, 판단을, 그리고 신념을 말이에요. 나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술이 아니라 신념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신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내일이면 알게 될까요? 젠슨 황과 두산 경영진의 대화 속에서 나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오늘의 장면들이 맴돌았습니다. 로봇의 움직임, 터빈의 회전,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20년 경력의 냉철한 기자였던 내가 지금은 마치 처음 산업 현장을 취재하는 신입 기자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 9시, 나는 서울 용산 두산타워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의 천장은 높았고 대리석 바닥은 깨끗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건 로비 한쪽 벽면이었습니다. 거기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190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오래된 공장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단단해 보였죠. 사진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두산 1896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29년 전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한 세기가 훨씬 넘는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두산 측 담당자가 나를 맞아줬어요. 회의는 곧 시작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거대한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지만 화려하진 않았죠. 벽면에는 또다시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산업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나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뿌리라는 단어가 왜 여기 걸려 있을까요?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인데 과거를 강조하는 게 의외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외가 아닐지도 몰랐죠. 어제 본 것들을 떠올리면요. 문이 열리고 젠슨 황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제 기자회견 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죠. 그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곧이어 두산 측 경영진들이 입장했습니다. 그중 박지원 부회장이 젠슨 황 맞은편에 앉았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인물이었죠.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젠슨 대표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젠슨 황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메모를 멈췄어요. 사람 이야기라니, 이건 일반적인 비즈니스 회의와는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AI를 연구해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계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죠. 더 빠른 칩, 더 강력한 연산.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AI는 인간의 생각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세상을 이해하려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이해는 데이터에서 오지만 데이터 너머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박지원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 데이터를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직원들이 남긴 흔적이니까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숨을 죽였어요. 이건 기업 간 협력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에 관한 대화였죠. 기술의 본질, 산업의 의미, 사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어요. 젠슨 황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하나 떴죠. 어제 내가 봤던 창원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AI가 그걸 분석해 터빈의 효율을 조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규율이었죠.
30년 넘게 발전소를 운영해온 엔지니어들의 판단, 수천 번의 위기 대응 경험, 그 모든 게 AI의 알고리즘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원 부회장이 답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현장의 경험 없이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저희가 젠슨 대표님과 협력하기로 한 이유도 그겁니다. 엔비디아는 기술을 존중하지만 사람을 더 존중하는 회사니까요. 그 말에 젠슨 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두산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물었습니다. 왜 전통적인 제조업체와 손을 잡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짜 혁신은 최첨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요. 나는 그 순간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산업을 취재하며 항상 최신 기술에만 주목했어요. 누가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지, 어떤 스타트업이 떠오르는지 그런 것들만 봤죠. 하지만 지금 이 대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술은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질서를 배우는 거였죠. 그 질서가 기술의 근원이 되고 혁신의 토대가 되는 거였어요. 젠슨 황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빌딩들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AI는 결국 인간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여야 합니다. 더 빠르거나 더 강한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목표죠. 그는 고개를 돌려 박지원 부회장을 봤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간 창밖의 서울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이 천장과 벽면에 흩어지며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죠. 나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박지원 부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을 닮은 기술이에요. 사람의 경험을 이어받고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나는 기자로서 20년 동안 수많은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CEO들의 비전 발표도 들었고 연구자들의 기술 설명도 들었죠. 하지만 이토록 철학의 기술을 이끄는 대화는 처음이었어요. 젠슨 황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박지원 부회장과 악수를 나눴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지원 부회장이 대답했죠. 함께 만드는 미래가 진짜 미래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데이터로 만들어지지만 신뢰로 완성된다. 내가 오늘 배운 교훈이었어요. 저녁 7시 나는 혼자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당자가 특별히 허락해준 공간이었죠.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조용했지만 생동감이 넘쳤어요. 수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빌딩의 불빛들이 리듬을 맞춰 깜빡였습니다. 고요하지만 살아있는 도시였어요. 마치 오늘 본 두산 공장처럼요. 소음은 없지만 모든 게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젠슨 황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피지컬 AI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람과 기계의 관계, 데이터와 경험의 관계, 과거와 미래의 관계.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나라로요. 산업대국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나라로 말이죠. 서울의 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았고 혼란스럽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질서는 억압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합의에서, 존중에서, 신뢰에서 나온 거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이 질서를 보여주기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건 문화였어요. 100년 넘게 쌓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만들어낸 문화였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빌딩의 불빛들, 먼 곳에 보이는 한강.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데이터가 되고 AI가 배우는 자료가 된다면 그 AI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아마도 효율만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안전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도 배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데이터에는 그런 가치들이 녹아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나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사흘을 정리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냉소, 코엑스에서의 당황, 공장에서의 놀람, 발전소에서의 감탄, 그리고 오늘의 깨달음. 감정이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피지컬 AI가 정말 인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기술 트렌드로 끝날까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나는 항상 회의적이었으니까요. 쉽게 감동하지 않았고 쉽게 확신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가 넘었더군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가 있습니다. 두산의 차세대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죠.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또 다른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옥상을 내려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들었던 대화들, 느꼈던 감정들, 깨달았던 것들을 모두 적어 내려갔죠.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어떤 말로 오늘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기술의 미래를 본 줄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인간의 미래를 본 것일지도 모른다. 타이핑을 멈추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언젠가 AI의 지혜가 될 겁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시 코엑스였습니다. 나흘 전 젠슨 황의 발표를 들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달랐어요. 기자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분석하려는 긴장감 대신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젠슨 황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기자 간담회였어요. 그는 며칠간의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며 기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려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요. 그 첫 문장에 나는 펜을 멈췄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라니 젠슨 황다운 시작이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AI의 다음 세대는 인간과 함께 움직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혼자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호흡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출발점이 될 겁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작업자의 손짓을 인식하며 부품을 전달하는 장면이었죠. 로봇은 사람의 눈빛까지 읽는 것처럼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어 창원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이 나왔어요. 실시간으로 효율을 계산하며 스스로 조정하는 모습이었죠. 나는 그 영상들을 보며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장면들을 봤을 때 나는 회의적이었어요. 마케팅용 시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진짜였어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기술이었죠. 관중석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만 공간을 채웠어요. 기술은 데이터로 만들어지지만 완성되는 건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사람에게서 나오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타이핑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순간은 기록보다 기억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죠. 기술보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두산의 야외 테스트 필드에 초대받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넓은 공터였어요. 거대한 건설 장비들이 배치돼 있었고, 곳곳에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죠.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피지컬 AI를 탑재한 건설기계의 자율 작업 시연입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AI가 작업 환경을 판단해 움직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굴삭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장애물을 만나면 멈춰서서 경로를 다시 계산했고, 집안이 불안정하면 각도를 조절했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길은 기계보다 사람들에게 갔어요. 현장 곳곳에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봇을 점검하는 엔지니어, 장비에 묻은 먼지를 닦는 정비사,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는 젊은 직원들. 기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AI가 움직이는 이유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이었어요.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그 기술을 만들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건 사람이었죠. AI는 인간을 대체한 게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확장한 거였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나는 물었어요. 이렇게 자동화가 진행되면 사람의 역할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죠. AI가 위험한 일을 대신하면 사람은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AI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나는 취재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사를 쓰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였죠. 20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가 지금은 마치 학생처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젠슨 황은 오늘 오후 비행기로 미국으로 떠났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비행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를 걷는데 문득 주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서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빨간불에 멈춰 서 있었죠. 편의점에 들어가니 점원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 나라의 질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건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서였죠. 줄을 서는 건 규칙이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산업의 토대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도록 설계된 이유, AI가 효율보다 안정을 우선하는 이유, 모든 게 이 작은 질서들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지 발전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든 질서의 결과였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 그런 가치들이 데이터가 되고 알고리즘이 되고 기술이 된 거였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하지만 그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수백만 개의 빛. 그게 이 도시였고 이 나라였어요. 더 이상 나는 외부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분석가의 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기술을 발견했어요.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기술을 말이죠.
다음 날 나는 인천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AI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본문을 써 내려갔어요. 젠슨 황의 발표, 두산 공장의 현장, 발전소의 제어실, 경영진과의 대화, 테스트 필드의 광경.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했죠. 하지만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 변화한 시선, 깨달은 진실을 담았어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 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끝맺어야 할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가장 솔직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 그러나 돌아가는 건 기사 한 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20년 동안 나는 기술을 추적해왔다. 더 빠른 칩, 더 강력한 알고리즘, 더 혁신적인 제품.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100년 넘게 쌓아온 신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그것들이 데이터가 되고 AI가 되고 미래가 되고 있었다.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죠. 곧 나도 저 비행기를 탈 겁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패스트 팔로워, 두산은 구식 제조업체라는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기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승무원이 물을 건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어로 인사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빌딩들, 한강, 도로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합쳐졌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짚어봤죠. 코엑스의 기자회견, 수원 공장의 로봇, 창원 발전소의 터빈, 두산타워 회의실의 대화, 테스트 필드의 굴삭기.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고를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수정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완벽했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피지컬 AI는 기술의 미래가 아니다. 인간을 닮은 기술,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미국에 도착하면 이 기사를 MIT 테크리뷰에 보낼 겁니다. 편집장이 놀랄지도 모르죠. 평소에 냉정한 앨런 리처드슨이 아니라 감동받은 기자의 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솔직한 게 좋은 기사니까요. 그리고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과장도 없고 미화도 없는 진실이었죠. 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이 모두 내 안에 새겨졌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한국의 피지컬 AI는 세계를 바꾸고 있겠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비행이 시작됐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취재하러 갔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미래를 봤죠. 그게 한국이었어요. 아침 9시, 나는 서울 용산 두산타워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의 천장은 높았고 대리석 바닥은 깨끗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내 눈길을 끈 건 로비 한쪽 벽면이었습니다. 거기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190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오래된 공장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단단해 보였죠. 사진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두산 1896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29년 전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한 세기가 훨씬 넘는 시간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앞에서 두산 측 담당자가 나를 맞아줬어요. 회의는 곧 시작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거대한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지만 화려하진 않았죠. 벽면에는 또다시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산업의 뿌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나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뿌리라는 단어가 왜 여기 걸려 있을까요?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인데 과거를 강조하는 게 의외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외가 아닐지도 몰랐죠. 어제 본 것들을 떠올리면요. 문이 열리고 젠슨 황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어제 기자회견 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죠. 그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곧이어 두산 측 경영진들이 입장했습니다. 그중 박지원 부회장이 젠슨 황 맞은편에 앉았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인물이었죠.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젠슨 대표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젠슨 황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메모를 멈췄어요. 사람 이야기라니, 이건 일반적인 비즈니스 회의와는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AI를 연구해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계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죠. 더 빠른 칩, 더 강력한 연산.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AI는 인간의 생각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세상을 이해하려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이해는 데이터에서 오지만 데이터 너머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박지원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장 데이터를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직원들이 남긴 흔적이니까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숨을 죽였어요. 이건 기업 간 협력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에 관한 대화였죠. 기술의 본질, 산업의 의미, 사람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야기였어요. 젠슨 황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하나 떴죠. 어제 내가 봤던 창원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이었어요. 수백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AI가 그걸 분석해 터빈의 효율을 조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규율이었죠. 30년 넘게 발전소를 운영해온 엔지니어들의 판단, 수천 번의 위기 대응 경험, 그 모든 게 AI의 알고리즘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원 부회장이 답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현장의 경험 없이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저희가 젠슨 대표님과 협력하기로 한 이유도 그겁니다. 엔비디아는 기술을 존중하지만 사람을 더 존중하는 회사니까요. 그 말에 젠슨 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두산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물었습니다. 왜 전통적인 제조업체와 손을 잡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짜 혁신은 최첨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요. 나는 그 순간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산업을 취재하며
항상 최신 기술에만 주목했어요. 누가 가장 빠른 칩을 만드는지, 어떤 스타트업이 떠오르는지 그런 것들만 봤죠. 하지만 지금 이 대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술은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사람이었습니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질서를 배우는 거였죠. 그 질서가 기술의 근원이 되고 혁신의 토대가 되는 거였어요. 젠슨 황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빌딩들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AI는 결국 인간이 세상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여야 합니다. 더 빠르거나 더 강한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목표죠. 그는 고개를 돌려 박지원 부회장을 봤어요. 그리고 그 길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순간 창밖의 서울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백만 개의 빛이 천장과 벽면에 흩어지며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죠. 나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박지원 부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을 닮은 기술이에요. 사람의 경험을 이어받고 사람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기술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나는 기자로서 20년 동안 수많은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CEO들의 비전 발표도 들었고 연구자들의 기술 설명도 들었죠. 하지만 이토록 철학의 기술을 이끄는 대화는 처음이었어요. 젠슨 황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박지원 부회장과 악수를 나눴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지원 부회장이 대답했죠. 함께 만드는 미래가 진짜 미래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데이터로 만들어지지만 신뢰로 완성된다. 내가 오늘 배운 교훈이었어요. 저녁 7시 나는 혼자 빌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당자가 특별히 허락해준 공간이었죠.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조용했지만 생동감이 넘쳤어요. 수많은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빌딩의 불빛들이 리듬을 맞춰 깜빡였습니다. 고요하지만 살아있는 도시였어요. 마치 오늘 본 두산 공장처럼요. 소음은 없지만 모든 게 정확하게 작동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젠슨 황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피지컬 AI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람과 기계의 관계, 데이터와 경험의 관계, 과거와 미래의 관계.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나라로요. 산업대국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나라로 말이죠. 서울의 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았고 혼란스럽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질서는 억압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합의에서, 존중에서, 신뢰에서 나온 거였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이 질서를 보여주기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건 문화였어요. 100년 넘게 쌓아온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만들어낸 문화였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서울의 야경, 빌딩의 불빛들, 먼 곳에 보이는 한강.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데이터가 되고 AI가 배우는 자료가 된다면 그 AI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아마도 효율만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안전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도 배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데이터에는 그런 가치들이 녹아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나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사흘을 정리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냉소, 코엑스에서의 당황, 공장에서의 놀람, 발전소에서의 감탄, 그리고 오늘의 깨달음.
감정이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피지컬 AI가 정말 인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기술 트렌드로 끝날까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 나는 항상 회의적이었으니까요. 쉽게 감동하지 않았고 쉽게 확신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가 넘었더군요. 내일은 마지막 취재가 있습니다. 두산의 차세대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죠.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또 다른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옥상을 내려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들었던 대화들, 느꼈던 감정들, 깨달았던 것들을 모두 적어 내려갔죠. 마지막 문장을 쓸 때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어떤 말로 오늘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기술의 미래를 본 줄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인간의 미래를 본 것일지도 모른다. 타이핑을 멈추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경험이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언젠가 AI의 지혜가 될 겁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평온했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시 코엑스였습니다. 나흘 전 젠슨 황의 발표를 들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달랐어요. 기자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분석하려는 긴장감 대신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젠슨 황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기자 간담회였어요. 그는 며칠간의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며 기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려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요. 그 첫 문장에 나는 펜을 멈췄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라니 젠슨 황다운 시작이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AI의 다음 세대는 인간과 함께 움직이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혼자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호흡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출발점이 될 겁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작업자의 손짓을 인식하며 부품을 전달하는 장면이었죠. 로봇은 사람의 눈빛까지 읽는 것처럼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어 창원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이 나왔어요. 실시간으로 효율을 계산하며 스스로 조정하는 모습이었죠. 나는 그 영상들을 보며 며칠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장면들을 봤을 때 나는 회의적이었어요. 마케팅용 시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진짜였어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는 기술이었죠. 관중석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젠슨 황의 목소리만 공간을 채웠어요. 기술은 데이터로 만들어지지만 완성되는 건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사람에게서 나오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타이핑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순간은 기록보다 기억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죠. 기술보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두산의 야외 테스트 필드에 초대받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넓은 공터였어요. 거대한 건설 장비들이 배치돼 있었고 곳곳에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죠.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피지컬 AI를 탑재한 건설기계의 자율 작업 시연입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AI가 작업 환경을 판단해 움직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굴삭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장애물을 만나면 멈춰서서 경로를 다시 계산했고, 집안이 불안정하면 각도를 조절했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길은 기계보다 사람들에게 갔어요. 현장 곳곳에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봇을 점검하는 엔지니어, 장비에 묻은 먼지를 닦는 정비사,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는 젊은 직원들. 기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AI가 움직이는 이유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이었어요.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그 기술을 만들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건 사람이었죠. AI는 인간을 대체한 게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존엄을 확장한 거였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기자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나는 물었어요. 이렇게 자동화가 진행되면 사람의 역할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죠. AI가 위험한 일을 대신하면 사람은 더 중요한 판단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AI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나는 취재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사를 쓰기 위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였죠. 20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가 지금은 마치 학생처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젠슨 황은 오늘 오후 비행기로 미국으로 떠났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비행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를 걷는데 문득 주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서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빨간불에 멈춰 서 있었죠. 편의점에 들어가니 점원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 순간들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 나라의 질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건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서였죠. 줄을 서는 건 규칙이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산업의 토대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도록 설계된 이유, AI가 효율보다 안정을 우선하는 이유, 모든 게 이 작은 질서들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지 발전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든 질서의 결과였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 그런 가치들이 데이터가 되고 알고리즘이 되고 기술이 된 거였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하지만 그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수백만 개의 빛. 그게 이 도시였고 이 나라였어요. 더 이상 나는 외부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분석가의 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기술을 발견했어요.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기술을 말이죠. 다음 날, 나는 인천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AI의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본문을 써 내려갔어요. 젠슨 황의 발표, 두산 공장의 현장, 발전소의 제어실, 경영진과의 대화, 테스트 필드의 광경.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했죠. 하지만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 변화한 시선, 깨달은 진실을 담았어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 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끝맺어야 할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가장 솔직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 그러나 돌아가는 건 기사 한 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타이핑을 계속했어요. 20년 동안
나는 기술을 추적해왔다. 더 빠른 칩, 더 강력한 알고리즘, 더 혁신적인 제품.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100년 넘게 쌓아온 신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그것들이 데이터가 되고 AI가 되고 미래가 되고 있었다.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나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죠. 곧 나도 저 비행기를 탈 겁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패스트 팔로워, 두산은 구식 제조업체라는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방을 챙기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승무원이 물을 건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어로 인사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빌딩들, 한강, 도로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합쳐졌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짚어봤죠. 코엑스의 기자회견, 수원 공장의 로봇, 창원 발전소의 터빈, 두산타워 회의실의 대화, 테스트 필드의 굴삭기.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고를 한 번 더 읽어봤어요. 수정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완벽했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피지컬 AI는 기술의 미래가 아니다. 인간을 닮은 기술,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을 먼저 걷고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미국에 도착하면 이 기사를 MIT 테크리뷰에 보낼 겁니다. 편집장이 놀랄지도 모르죠. 평소에 냉정한 앨런 리처드슨이 아니라 감동받은 기자의 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솔직한 게 좋은 기사니까요. 그리고 이건 진실이었습니다. 과장도 없고 미화도 없는 진실이었죠. 나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배운 것들이 모두 내 안에 새겨졌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한국의 피지컬 AI는 세계를 바꾸고 있겠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비행이 시작됐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술을 취재하러 갔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미래를 봤죠. 그게 한국이었어요.